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셀코TV 재테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광순의 복덕방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일단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네. 일종의 독립 리서치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광순의 복덕방 하니까 뭐 수수료 싸게 해주냐 이러시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가 부동산 시장 네. 이렇게 전망하고 그런 보고서를 내는데, 그동안 메일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메일 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갖고 사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네. 이제는 홈페이지에 오셔서 네.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광순의 복덕방을 만날 수가 있겠네요. 더 쉬워졌죠. 그렇죠. 네. 네. 셀코 TV 구독자 여러분도 네. 많이 오셔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가 중단된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올해 상반기에 시장에 수요가 많이 증가했어요. 네. 두 가지 원인이었는데, 하나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났고, 네. 근데 이제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 등을 통해서 네. 뭐 무주택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특례를 줬죠. DSR 규제도 안 받고 네. 좀 저리로 대출을 해줬는데, 사실 이걸 통해서 또 집을 사고 또 집값이 또 오르고 네. 또 과열되니까 네. 정부에서 좀 부담을 느낀 거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표님 모신 이유 중에 하나도 요즘에 집값이 꿈틀꿈틀 돼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럼요. 또 하나, 네. 50년 만기, 네. 장기간에 걸쳐서 갚는 거니까 일단 대출 바꿔보자. 네. 이런 수요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많이 심하던데. 일단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네. 그리고 금리가 높은 상황 속에서, 이게 금리가 낮아진 게 아니고 금리가 높은데 네. 대출 기간을 연장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갚아야 될 이자는 총액은 사실 엄청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그냥 지금 순간에 원리금 상환 금액이 적어지니까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대출 받아서 집을 사려고 했는데, 사실 또 시장 불안 요인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 여쭤보시겠지만 근원적으로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계속 대출 규제를 풀어주기에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네. 얘기 늘 들어왔었는데 그렇죠. 이 와중에 또 50년 만기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이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최근 2달간요. 네.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6조 원, 7조 원 이렇게 증가했어요. 역대 최고치 수준인데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변화가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지금 좀 꿈틀꿈틀하는 게 이렇게 빌린 돈으로 집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집 사는 주체가 네. 무주택자분들이 많아요. 네. 기본적으로 시장에 투자자와 투기하는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대출을 안 받고 삽니다. 전세 끼고 돈이 사니까. 있으니까, 아니, 전세 전세 끼고. 끼고 사니까. 전세 끼고 살 때는 대출을 안 해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장이 이렇게 수요자들이 들어와서 거래가 되는데 대출도 동반해서 빠르게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무주택자들이 산다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대출 규제 완화가 영향을 좀 줬죠. 우리가 아파트값 얘기하고 이럴 때 네. 분양시장 보고 경매시장 보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경매시장에 경매 건수가 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미 경매 개시 건수를 보면 네. 한 9,800건 정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있거든요. 8월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같은 8월 대비해서 네. 80%가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매 낙찰가율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높으면 이제 집값이 괜찮게 올라간다 뭐 이런 조짐이라고 그러는데 낙찰가율도 높아지지 않았나요? 낙찰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제 경매 건수 자체가 증가하니까 이제 낙찰가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물건이 많이 나온다. 그렇죠. 그럼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약간 지금 혼동스러운 거예요. 가격은 오른다고 하고 뭐 규제는 한다고 그러지, 갑자기 또 어느 쪽에서는 경매도 많아지지. 그래서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건설사들이 과연 건실한 것이냐,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부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최근에 부도도 많이 나고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뭐 위기도 사실 있는 거죠. 네. 지금 사실 말씀 들어보면 좀 겁나거든요. 가계부채 높아지고 네. 그다음에 건설사 흔들리고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가계부채는 뭐 아나운서님이 항상 우리가 말하잖아요. 가계부채 높다. 맨날 그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네. 조금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의 위험한 건 왜 위험하냐면 속도 때문입니다. 아, 너무 빨랐어요. 가계부채가. 절대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가장 많이 속도가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에 문제가 생긴 네. 이유도 그 속도에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너무 빨랐습니다. 아니 지금 중국 얘기하셔서 그런데 중국 얘기하니까 더 겁나는 게요. 네. 지금 중국은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다. 부동산 위기론이 나오고 또 네. 건설사 막 부도나고 막 이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네. 근데 속도가 중국하고 같이 갔다. 네. 근데 돈 빌려서 집 산 거거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이게 어디다 투자해서 뭐 기업이 발전하고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은 조금 우리나라하고 다른 측면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속도는 빨라서 위험은 커졌는데 절대 수준은 낮아요. 그건 뭐냐면 가계부채 비율이요. GDP 대비해서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들한테 집 사라는 정책이 나올 거예요. 이미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하면 개인들이 집을 사주면 사실 이 문제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문제가 쉽게 말하면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한국은 속도도 빨랐고 네. 비율도 높아요.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거의 11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현격하게 차이 나죠. 네. 70%하고 110%.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서 더 빚을 내서 집을 사줄 수 있을까? 가계가? 이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50년 상환하는 그 대출 상품이 나오고 이러는 거 보면 이런 거 받아서 집을 사도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만약에 그 집값이 과도하게 비싸고 내 능력 대비해서 지금 규제 안 받고 대출을 더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만기를 연장해 준다. 네. 그래서 내 능력 대비해서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키는 거니까 사실 위험한 거죠. 이게 떨어지면 위험한데 네. 이게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가면 아 그때 잘 샀다. 그렇죠. 그리고 대출금 갚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는데 네. 이 집값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요 측면에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라는 게 결국엔 가격이 계속 오르기엔 누군가 계속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 사주는 주체는 가계여야 해요. 네. 예. 그래서 가격 우리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격이 엄청나게 빠지거든요. 30~40%가 빠진 지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빠진 이유는 사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여기다 대고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살 사람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시 올랐어요. 올랐죠. 근데 이렇게 살 사람들이 지속 있느냐. 그 점에서 전 되게 회의적이다. 아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은 실수요자, 네. 집이 없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집값이 오를 때는 네. 투기 수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집이 하나 있는데 두 채 사는 사람, 두 채 있는데 세 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야 집이 막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런 수요는 없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분들은 대출 규제 완화했을 때 빨리 사야지라는 마음이고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요. 투자 수요는 줄고 있고 투자해 놓은 분들은 집을 팔고 싶어요. 왜일까요? 그 떨어진다고 보니까 그렇죠. 네. 선수들이잖아요. 아. 쉽게 말해서. 아, 근데 지금 보면 그 금매로 내놨던 게 네. 급금매가 사라지고 금매 정도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른 가격이 다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팔려서 네. 야 이게 다시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량이 다시 줄기 시작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네. 겨울 찬바람 불수록 거래가 덜 줄 겁니다. 그럼 또 신호가 나타나는 거죠. 또 떨어지니까 또 사람들 불안해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네. 일단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인데 어. 5월 4만 건에서 3만 9천 건, 3만 6천 건을 줄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준다는 건 첫 번째 신호는 뭐냐면 이 가격이 오르니까 수요가 줄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실수요자들의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빠지면 사지만 가격이 오르면 다시 못 삽니다.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도 잘 어렵잖아요. 조금씩 어려워지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준다는 건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데 네. 흥미로운 현상은 이거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인데요. 네. 7만 3천 건이고 오늘 조회해 보니까 7만 4,500건이 넘어가고 있어요. 역대 최고 물량이에요. 이 통계 수치가 나온 이후로. 그러니까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물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집값을 결정하는 게 수요 공급인데 네. 매도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공급이 많아지고 있다는 네. 거고 수요가 줄고 있으니까 그러면 집값이 빠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당장 빠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건 내놓을 때 내 집은 싸게 팔아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호가를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 지수라든가 호가가 올라가는 이유예요. 근데 거래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안 되다가 급한 사람이 한두 명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씩 가격을 낮추면서 팔게 되겠죠. 안 그렇죠. 팔리면.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이 또 이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걸 충격이라고 본다면 뭐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충격이지만 떨어지는 것도 충격이니까.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일본식의 장기적인 침체로 가는 거 아닌가 부동산 시장도 이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모르는 일이다. 전 장기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장기에는 다 죽고 없는데 왜 장기가 없잖아.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이게 여러분들 너무 장기 걱정해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보, 집 사야 돼? 그러면 지금 출산율이 0.7%고 경제 성장률이 1%대 간다고 하고 인구 감소하고 있는데 당신 그 집 살 마음이 생겨?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한 10년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딱 5년만 보시는 아, 거예요. 5년만. 3년, 5년. 제가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집값 떨어질 때 뭐 인구가 감소합니다. 집 안 살래요. 이러시면 안 된다. 그건 모르는 일이다. 생각해보세요. 아까 출산율도 말씀드렸지만 0.7명이라고 저출산이라고 하잖아요. 0.9명 됐을 때도 저출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0.9명은 고출산이에요.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기 전망하지 마시라. 틀릴 수도 있다. 아니 근데 빠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무섭게 빠졌었어요. 네. 근데 무섭게 빠졌었었는데 네. 이게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핵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강남, 뭐 닦아놓고 압구정동 같은데, 네. 또 반포 같은데 네. 이런데 보면은 신고가 막 나오고 지금 막 이래요. 그쵸. 예. 그건 근데 한두 건이고 큰 평수고 막 30억, 40억짜리라고요. 예. 그런데 관심 갖지 마시라. 예. 그런 거는 정신 건강에 안 좋다. 근데 최근에 그 서울에서 집값이 빠질 때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이 어디냐면 네. 송파구입니다. 아, 송파가 그랬군요. 예. 아, 맞아. 헬리오시티 얘기 한참 했어요. 뭐 잠실도 그렇고 송파가 가장 많이 빠졌고 지금 회복도 가장 빠르게 맞아요, 됐어요. 맞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가격이 계속 빠지지도 않더라. 근데 빠지더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빠질 때 사자.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얼마나 빠진 게 진짜 빠진 건지를 모르겠으니까. 그게 중요하죠. 예.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2억이 빠진 게 바닥이야, 3억이 빠졌을 때 사야 돼, 그러니까. 5억이 빠졌을 때야. 이건 기준은 두 가지라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가격이 빠졌다는 거, 충분히 빠졌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이후로는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로 올라야 돼요. 네. 어렵죠. 근데 이런 가격은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음. 언제냐면 가격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입니다. 적정가라고 본 건가? 그렇죠. 누군가 그 가격에 사는 사람들이 네. 많아져요. 네. 지금처럼 가격이 빠졌는데 누군가 사면서 가격이 올리는 게 아니라 네.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안 오르는데 거래량이 많이 되는 그 이유는 왜냐면 매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런 구간에 여러분 내 집 마련하시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이 조건, 거래량이 회복하는,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조건과 이 가격과 나의 예산선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비싼 집 보지 마시라. 그건 우리 예산차원에 안 맞잖아요. 네. 물론 맞으시는 분도 있죠. 근데 대다수는 안 맞기 때문에 나의 예산과 최대한 예산과 가격이 떨어진가 딱 매치했을 때가 내 집 마련하셨다. 그래서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렇게 집값이 빠진 건 10년 만이거든요. 네.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예요. 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때 헬리오시티 확 빠졌을 때 그때 산 분들은 지금 와, 그쵸. 나 정말 찬스를 잡아서 살 거고 어. 꿈틀거려서 올라간 다음에 최근 상태에서 잡은 분들은 좀 불안불안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때 왜 못 샀지를 반성하는 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 생각하는 게 옳은 선택이지 내가 못 사서 막 후회하다가 지금이라도 사야지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잘못을 뭐랄까요? 회복하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빠진 걸 살 수가 없었어요. 네. 양이 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가격 하락폭은 컸지만 양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가격도 빠지지만 그런 빠진 양이 많아지는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예, 그런 신호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예, 매물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살 사람하고 살 사람을 구분해서 얘기하면 지금 매물은 증가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은 살 구간은 아니라는 표현이신 거예요? 그렇죠. 다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 번 왔다가 살 구간이 한 번 왔다가 아, 출렁거리면서 올라가서 지금 구간은 아직 살 구간은 그렇죠. 아닌 게 됐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변화가 일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거래량과 그리고 자신의 예산을 잘 하셔서 사시면 좋겠다. 좀 이렇게. 이유는 지금 매물은 나오는데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니까. 지금 바닥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사실 분들은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지는데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온다. 그렇습니다. 그때 사시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야. 지금은 아니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는 입장. 파는 입장. 네, 지금 파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저 아는 분도 최근에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잘하신 거죠. 근데 더 오를까봐 배 아플 거 아니야 이런. 아닙니다.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 분들은 지금 작자가 나오면 파는 게 낫다. 그렇죠. 그렇죠. 잘못하면 진짜 못 팔 수도 있다. 수요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이미 파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예요. 네. 먼저 팔아야지 이러면서.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건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깎는 사람은 없다. 네. 일단 높게 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보겠죠. 눈치를. 그런 시점. 근데 거래가 안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내놓으신 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집 보러 온 사람이 점점 줄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집값 얘기할 때 아까 경매 시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청약 시장이 또 바로미터잖아요. 네. 근데 청약 시장 불 붙었던데 얼마 전에 보니까. 유통시장, 즉 네.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투자 수요가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청약 시장에는 투자 수요와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대주 전원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넣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그러니까 이거 내가 받아갖고 분양권 팔아야겠다. 돈 벌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게요. 한 동네인데 네. 내가 지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10억이에요. 근데 새 아파트는 11억에 분양해요. 근데 여기는 이건 안 팔리고 이거는 100대 1, 200대 1 경쟁이 붙어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미래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새 아파트가요? 네. 아니에요. 투자한다고 사지만 돈이 적게 들잖아요. 계약금만 내면 되니까. 또 하나 뭐냐면 이 아파트가 11억 되면 이 아파트 11억 오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막 이게 노후 아파트고 30년 이상 되고 40년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다. 거의 비슷한데. 여기도 살기 좋은데. 이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여기는 돈을 다 내야 되고. 이건 계약금만 내야 되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청약받고 있어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려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분양권이 안 팔리면 나중에 그렇지. 중도금 대출도 지금 DSR 규제가 없어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입주할 때는
이게 다 본대출로 전환돼야 돼요. 어허. 근데 소득도 없고 그러면 소득도 적고 이러면 대출이 안 된단 말이죠. 네. 근데 분양권이 안 팔려. 네. 이럴 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의 청약시장은 거품이 엄청 낀 거예요. 청약 시장의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죠.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집값이 올라가는 사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오른다고 생각한 거고 맞습니다. 여기에다 또 하나 정부에서 걱정한 게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몇 년 후에 공급 물량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요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요 정도면 집값이 이제 향후 올라가야지 떨어질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본 거고. 그렇게 하니까 이건 집값 오르는 신호예요. 네. 더 중요한 건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이루어졌냐는 거죠. 원인을 파악을 해야죠. 그게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네. 사실 이거를 신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규제 풀고 막 대출 엄청나게 해줘서 일시로 이렇게 만든 변화기 때문에 네.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 계속 수요가 받쳐주면서 이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변화, 말씀하신 것들, 예를 들어서 청약 경쟁률, 뭐 가격, 거래량 이런 것 다 좋은데요. 사실은 전망하기 위해서는 그게 왜 만들어졌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 원인을 보니까 제가 볼 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 원인이. 네. 그러면 지속하지 않는다면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가요? 그러니까 그 지난 정권 때 집값이 막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가 집값을 잡겠다고 막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집값이 잡히는 걸 넘어서서 너무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다가는 큰일 나겠다. 네. 그래서 다시 붐업을 시키는 과정이었나요? 그러면 그렇죠. 단기간에 걸쳐서?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이 정책이 흥미로운 건데 뭐냐면 집값이 오를 때는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집값이 빠질 때는 정책으로 올리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런가요? 그런데 그 정책을 계속 낼 수 있냐는 거죠. 왜 계속 낼 수 없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규제를 계속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집값이 오르는데 대출 규제를 어떻게 계속 풉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냥 같이 망하자는 거거든요. 그럴 수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위해서는 더 센 게 나와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례 보금자리가 나왔다면 이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특례 보금자리론이 안 되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와야 돼요. 이러기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런 현상들, 최근에 이루어지는 현상들 일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정책에 의한. 근데 집값이 막 올라갔던 시절에 정부에서 규제 대책을 그렇게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막 올랐어요. 네. 근데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근데 이때 그냥 정책이 손 놓고 있으면 한정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조금 개입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가치와 정책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가치를 갖느냐. 근데 제가 그냥 뭐 부동산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시장에 경착륙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면요, 누군가 사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정책을 쓰면서 올리려고 하면 또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뭐 부동산에 전 경착륙이 없다는 거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미국의 서브프라임이나 이런 거는 뭐 경착륙이었는데 그건 뭐냐면 부동산 시장 때문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경착륙한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으로 금융상품을 만든 그 금융상품에 경착륙한 거지 부동산 자체가 경착륙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도 부동산은 금융을 끼고 있잖아요. 여기서 금융은 금융상품화 됐냐는 거죠. 부동산이. 저희가 아파트가 금융상품화 된 건 아니거든요. 내가 돈을 빌려서 사는 거지. 그냥 그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그 산 채권을 갖고 또 금융사끼리 거래하고 막 가격 조정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2단계까지 우리가 못 갔거든요. 앞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경착륙은 제가 없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왜 정책이 집값 오를 때는 효과를 못 미치고 빠질 때만 효과를 미치냐. 이게 또 중요한데요. 집값이 오를 때는 누구를 움직여야 되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집을 팔게 해야 돼요. 그런 정책이 주로 나오잖아요. 보유세라든가. 그래서 뭐 못 견디게 했지. 예. 내놓게. 그런데
집을 내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상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전망을 합니다. 즉 내가 지금 세금을 많이 내도 가격은 오를 거야. 그리고 나중에 세금 또 깎아줄 거야. 라고 하면 안 팔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는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반면 집값이 떨어질 때는 이 정책의 포커스가 누구한테 맞춰져 있냐면 무주택자한테 맞춰져 있어요. 무주택자들은 자산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망하지 않고 지금 현상만 주목합니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졌어? 규제 풀려? 그럼 사자.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떨어질 때 부양하는 정책이 먹히기 쉬워요. 그 대상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것은 마냥 갈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마냥 갈 수 없고 시장은 다시 시장의 논리로 간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계속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 구간은 아니라고 불가능하다. 본다. 제가 볼 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많으시다. 걱정하지 마시라. 더 이상 나올 정책은 없을까요? 더 이렇게 좀 떨어질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다시 올랐는데. 올랐는데 오르고 있고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특례보금자리론도 좀 이제 다시 좀 규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정책이라는 게 효과를 미치려면 더 센 게 나와줘야 되는데 네.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더 센 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막 집 둘째 사람한테 이제 양도세 없애줄게 이런 정책이 나오면 좋거든요. 오르기에는. 근데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전고점에는 확실히 못 미치는 거죠. 확실히는 아니고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평균으로 서울만 볼 때는 20억이 15억으로 빠졌다가 지금은 18억 뭐 한 19억으로 오른 상태죠. 그래요? 많이 올랐죠. 전고점에 거의 다다르긴 했네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물론 뭐 일부 지역은 더 빠진 데도 있지만 그렇게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뭐예요? 광순의 복덕방에서. 사실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뭐 어디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고 근데 이제 질문의 종류가 전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중요한 질문과 긴급한 질문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데 전세 대출 받아야 되는데 당장 계약하고 대출 받아야 되는데 고정금리가 좋을까요? 변동금리가 좋을까요? 이건 중요하고도 긴급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전 여러분들이 어느 질문에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냐면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는 질문.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저 무주택자인데 청약할까요? 오래된 집을 살까요? 이거는 긴급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 찾아서 상담하고자 하는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요즘에 확실히 젊은 분들이 많아지고 계세요. 그래서 20, 30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또 요즘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사실 부동산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갓 결혼을 앞둔 세대들. 이게 당장 어디서 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처럼 부모님 집에서 사는 친구들은 거의 없으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제 집값이 비싸잖아요. 집값이 비싸죠. 그래서 사실은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 그래서 청약저축도 가입하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가계부채 얘기를 하고 빚을 얘기 드렸는데 부동산은 무조건 빚을 안 내고 살 수는 없어요. 워낙에 비싸고 예. 가진 돈 없고. 예. 대부분이 뭐 부모님이 막 이렇게 주지 않는 이상. 그래서 대출해서 집을 사야 된다.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하는 거고 대출이 나쁜 게 아니라 대출해서 비싼 집을 사는 게 문제인 겁니다. 대출해서 싸진 집을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고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 계획을 하시고 마음 대신 조급하게 하지 마시라.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떨어지는 구간이 한번 온다는 걸 봤잖아요. 이런 기회를 내 집 마련하시는 기회로 삼고 좀 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질문들을 해보면서 그리고 청약시장 이런 거 관심 가지시고 계속 내 집 마련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구체적 계획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집값이 비싸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 충분히 돈이 없어도 집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수준에 맞춰서 그냥 이 지역에 그냥 사야지 하고 나하고 타협하는 거죠. 지역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생각하는 조지역 괜찮은 지역이 있어요. 근데 좀 비싸지.
근데 약간 무리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어떤 비유를 하냐면 사자가 사냥하는 것처럼 네.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자가 사냥을 어떻게 하냐면 사자는 18시간, 20시간 잡니다. 그러다가 잠깐 깨서 네. 움직이지도 않아요.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영양대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지나갈 때 재빠르게 가서 무려 그렇게 잠만 자던 사자가 80km로 달려요. 네. 최선을 다하는 네,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누굴 잡아먹습니까? 맨 뒤에 있던 애. 다치고 네. 어린 네. 어린 양. 네. 사실 저는 여러분들 내 집 마련데 이런 전략을 써보시라. 언제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나올 때 분명히 나오거든요. 네. 좋은 지역도 나와요. 네. 나올 때 최선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낚아채야지. 그렇죠. 무리하고 네. 최선을 다해서 네. 가장 약한 그러니까 괜찮은 동네에 그 제법 괜찮은 가격대가 나온다. 그때 최선을 다해서 낚아채. 네. 사자가 딱 잡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침체로 빠질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뭐 정책도 정책이었겠지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으로 많이 했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의 기미가 보이니까 이때 잡아챈다고 지금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수요가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고 싶은 사람은 많죠. 근데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요라는 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살 수 있는 능력의 수요를 얘기해야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 강남 살고 싶어 하지? 그래서 강남 집값은 안 빠지는 거야. 그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다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얘기할 때 능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포르쉐 사고 싶죠. 네. 그래서 포르쉐 만드는 회사 임원들이 모여서 모든 사람들 우리 차 사고 싶으니까 무조건 생산 많이 해. 그렇게 안 하죠. 아니 근데 지금 그 부동산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능력을 감안하면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 제가 적어왔는데 네.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대의 종말이 오고 있다. 이제는 부동산으로 막 그렇게 큰 돈 벌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팍 올랐다 팍 떨어졌다 이런 거 안 온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예를 들어서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오를 거고 이게 덜 빠지면 좀 덜 오를 거고 그걸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부동산 아까 이제 주식 말씀도 하셨는데 부동산은 주식하고 가장 틀린 게 강조하지만 사용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빠질 수가 없고 그리고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용 가치 플러스 또 뭐가 있습니까? 사용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쓰면서도 투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실은 이런 본질적인 속성을 없애지 않는 한 계속 저는 이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가격도 오르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고금도 그랬고 뭐 동서양도 다 똑같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은 좀 멀리 하셔라. 이런 막 종말 뭐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말들.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랬냐면 항상 우리가 부동산 미래 예측을 할 때 지금 뭐 5년 정도만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미래 예측하시는 분들 보면 봐라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지역 소멸 심각한데 도시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 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집값이 언제까지 이렇게 확 올랐다가 뭐 이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일종의 지속된 변화는 변동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도 지속되고 예를 들어서 저출산도 지속되고 저성장도 지속될 때는 변동 원인이 안 되거든요. 갑자기 저성장이 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산 가격을 예측하는 건 저는 틀린 거다. 다른 것도 아니고 틀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예전에 8%였어요. 네. 그러다 5%, 3%, 1%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8%에서 5%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저성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5%는 고성장이에요. 지속된 변화는 변동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너무 그러니까 학자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현실 경제를 살아야 되잖아요. 집도 사야 되고 어쨌든 투자도 하는 관점에서는 변동 원인에 관심을 갖지 지속된 변화는 변동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다시 이제 고가 예적금 상품이 나와요. 네. 근데 다시는 이런 거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적금 상품, 저축 상품은 고정으로 가고 대출 상품은 변동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금이나 이런 건 고금리 상품 찾는 거 좋아요. 네, 지금 다시 나온다. 네, 근데 찾아서 이걸 고정으로 박아라. 네. 그리고 대출 상품은 오늘도 이제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그 동결돼서 그냥 쭉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시 겁은 주긴 했어요. 네, 다시 오를 수 있다 거다. 이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쪽 분야의 전문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금리는 이제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네.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출은 변동으로 가라. 그건 그런데 좋은데 신기하게도 지금 주택담보대출 등을 보면 가계대출을 보면 고정금리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요. 네. 창구에 가면 고정금리에 도장을 찍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더 향후에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것도 그렇지만 그건 뭐냐면 은행에서요 고정금리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현상입니다. 뭐냐면 내가 자산이 없고 노출도가 없으면 현상만 주목해요. 전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당장 고정금리가 싸니까 고정금리에 도장을 찍어요. 반대도 똑같았어요. 금리가 저금리였을 때 네. 변동금리 대출 상품이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망하시면서 행동하시라. 근데 전망을 하면서 행동은 다르게 해요. 그런데 이 차이가 너무 크면 당연히 고정해야 되는데 지금 차이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진짜 내가 금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지금 창구에서 조금 낮게 주더라도 당연히 변동금리 하셔야죠. 제가 이제 3번에 걸쳐서 오늘 대표님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읽을 때 너무 먼 미래까지 그렇게 보지 마라. 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만 봐라. 네. 좀 이게 확 와닿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집값이 짧은 하락을 거쳐서 다시 천천히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그게 아니라는 말씀으로 저는 읽었어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렇습니다. 한번 요 3번의 지금 말씀을 정리해서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 지금의 시장을 한번 정리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자산 가격은 계속 빠지지도 않고요. 계속 오르지도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그걸 여러분 지금 경험하시는 거고 이 경험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이 빠졌을 때 내 집 마련한다. 근데 그 신호가 시장 신호도 있지만 또 나의 예산과 그런 계획하고 맞물리는 지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빠졌을 때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가 자가 점유율이 너무 낮아요.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네. 그러니까 누군가 투자 목적으로 너무 집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산 가격이 출렁일 때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집값이 안정될 겁니다. 빠졌을 때는 집을 사라. 네. 그러나 지금은 빠진 구간이 아니다. 빠졌다가 다시 오른 구간이지 그렇죠. 빠진 구간 아니다. 그렇죠. 대표님은 빠진 구간에 집을 사라. 네, 네. 지금은 빠진 구간 아니다. 그렇죠. 여기서 결정적 힌트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시고 네.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제가 이제 시장을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매물이 증가하고 수요는 줄고 있으니까 가격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준비하셔야죠. 팔려고 내놓은 분들은 사겠다는 분 있어요. 빨리 망설이지 말고. 가능하면. 왜냐면 그게 막 물이 있어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집 사거나 전세를 너무 많이 끼고 사셨다면. 네. 네. 알겠습니다. 광순의 북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